다육이 부탁이 찬이로 싱글스를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야, 진짜 그 거리대에서 오는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열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아스팔트 저건 아스팔트는 아니죠. 콘크리트 그 열기가 그대로 지금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때 걷기 아파트 주변 걷기를 하면 유독 더운 곳이 있고 유독 그 좀 약간 시원한 곳이 있는데 그게 나무가 좀 더 많은 이곳이죠. 여기로 걸어오면 여기 약간 시원하고 동과 동 사이를 지나갈 때 열기, 특히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는 주차를 하고서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지구가 더워지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께 여름의 이런 날씨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주 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야 여름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막 햇볕이 막 내리쬐는 그 해변을 진짜 수영복을 잘 차려입은 건강한 우리 선녀들이 그 비치볼을 막 그렇게 막 튀기면서 막 들고 뛰어가는 그런 상상이 딱 되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은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날씨가 많지 않아요. 고온 다습해. 완전 그냥 장맛비가 그냥 주르륵 내리고 장마 지나가고 나면 태풍이 이제 막 와가지고 비가 몇 날 며칠 오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날씨는 진짜 많지 않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 딱 이제 집중된 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이제 태풍 오기 전에 이제 딱 이제 피크 타임이 이제 그때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육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날씨에 대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어서 그렇지만 전국에 계시는 이제 우리 그 다육맘들은 날씨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식물을 키우기 전에는. 특히 이제 관엽식물 중에서도 이파리가 넓적한 애들을 베란다나 거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딱히 뭐 그렇게 뭐 상관이 없었어. 근데 다육이를 키우게 되면은 뭐에 제일 예민하냐면 일조량에 제일 예민합니다. 왜? 햇볕을 많이 받아야지 예뻐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조량에 관한 기사를 아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이제 일조량에 관해서 이제 기고를 한 글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경북 영덕 지역,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살고 계신 분들이 일조량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고요. 정말 의외이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워낙에 그냥 거기 살고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고 거기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설마 진짜 의외다라고 하실 텐데 제주입니다. 제주가 일조량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경북 영덕은 일조량이 그러니까는 2,550시간이에요. 1년. 근데 이제 제주는 1,854시간으로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다육이가 우리가 예쁠 것 같잖아요. 왜냐면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상시 노지 월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주가 다육이가 예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가 다육이가 유명하다. 우리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그래서 제주는 아닌갑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주에서 지금 다육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제주가 일조량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육이한테 필요한 일조량하고 이게 꼭 이코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은요 연간 일주량이 2066시간으로 대략 좀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1년 중에서 4월과 5월 일조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미 지나갔네. 벌써 7월이잖아요. 7월이 어떤지 이따 들으시면 어떡하지 하실 수도 있어. 그 다음으로 일조량이 높은 계절은 달은 10월 달입니다. 4월, 5월, 10월이 다육이가 가장 예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육이는요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예뻐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좀 안 예뻐진다 하는 거는 6월, 7월, 8월, 9월 이때예요. 나머지 계절은 다 예뻐집니다. 4월과 5월 일조량이 높은 이유가 이제 봄비 오는 날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4월 말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길어진다고 해요. 10월은 낮의 길이는 봄이 더 길지만요. 기온은 상대적으로 봄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10월이 봄보다 더 따뜻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1년 중에 일조량이 가장 낮은 달은 몇 월일까요? 여러분 예측하셨나요? 맞아요. 7월입니다. 7월 일조량이 가장 낮은데요.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육이가 예뻐지는 11월도 날이 흐려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낮습니다. 다만 11월 달에는 다육들이 예쁜 색감을 유지하는 이유가 10월 달부터 이제 9월, 10월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햇볕이 많아지면서 11월에는 일교차가 커지고 점점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육들이 또 예쁜 색감을 유지하고 있죠. 작년 2022년 우리나라의 일조량은요 강수하고 반비례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수량이 적은 1월, 2월, 4월과 5월, 7월 일조 시간이 높았대요. 작년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랬어요. 5월은 일조 시간이 300시간을 넘어서 기록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5월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5월달 일조 시간이 240시간대인데 300시간을 넘어갔다는 건 5월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고 날이 좀 상대적으로 해가 좀 많이 뜨고 그러니까 구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달은 작년엔 조금 적었고 6월은 서울 기준 일조 시간이 124시간으로 기록적으로 적었대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은 해가 뜨는 날이 기록적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해가 더 많이 이제 드리워졌던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다육이를 키우는 이러니까 일조량에 의지하는 어떤 그런 그게 농사잖아요. 식물도 그러니까 먹는 우리 먹거리도 그렇지만은 뭐 이제 이런 저런 저런 나무들은 뭔가 수십 년씩 사는 나무들은 조금 많이 왔다고 뭐 조금 적게 왔다고 뭐 차이가 없겠지만 그냥 하늘살이 풀들은 이 진짜 한 해 한 해 그 다른 그런 월별로 다른 그걸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어갖고 특히 해충들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 매년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달 일조량이 너무 적었고 13일을 제외하고 90시간 언저리가 이제 그 정도밖에 이게 안 됐다는 그런 그러니까는 13일 동안만 이게 조금 잘 이게 해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날이 흐리고 비가 왔던 거죠. 8월도 일조량이 대체로 낮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 또 이제 태풍도 오고 8, 9월 달에 이제 폭우 집중호우 막 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고요. 평균 기온은 3월 달이 4에서 7도 정도 된대요. 4월 달은 11에서 14도, 5월이 16에서 19도로 봄 평균 기온은 11에서 13도. 근데요, 가을 평균 기온은 봄보다도 2도 정도 더 높아서 평균 기온이 13에서 15도인데요. 9월은 19도에서 22도, 10월은 13도에서 16도, 11월은 6에서 9도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알려드리는 거는 여름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름을 날 때에 나는 여름을 날 때 어떤 걸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되나? 처음에는 다육이 키울 때 여름 해가지고 여름에는 무조건 더우니까 햇볕이 많이 쬐고 햇볕이 많이 쬐다는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여름은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첫 해에도 잘 몰랐어요. 두 번째 해도 잘 몰랐고요. 이제 세 번째 해 정도 가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거리대에서 다육이 키우면서 여름이 되니까 다육이가 막 초록초록하게 미워지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히 여름에 뭐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렇게 뭐 기온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듣기만 했지 체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다육이가
아침 저녁으로 성장할 수 있는 15도가 넘어가는 그 계절이 여름이에요. 그러면 다육들은 아침 저녁 계속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하는 온도 구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해가 부족하니까 7월 달에 8월 달에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 호르몬이 계속 다육들을 끌어올리고, 거기다가 또 추진력은 또 뭐가 줘요? 습! 물기가 얘네들이 성장하는데 또 거기다 대고 기름을 붓듯이 삼박자가 다 맞는 거야. 햇볕 부족해, 날씨 따뜻해, 그 다음에 또 습기 많아. 이렇게 삼박자가 탁 맞아 떨어지니까 다육들이 여름에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색을 뺄 수밖에 없어요. 다음때 여름에 휴면한다며, 휴면기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고온기 휴면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온도가 살짝 예민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에오니움 속 다육 중에서 일부 애들하고 두돌레아 속 애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보통 우리가 키우는 웬만한 다육들은 세덤이라든가 보통의 에케베리아라든가 그랍토페탈룸, 미인 종류 요런 웬만한 애들은요, 여름에 성장 구간하는 온도에 들어가 있어요. 다육들이 15도에서 28도 혹은 30도 사이에서 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낮에 30도가 넘어가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애들이 자야 돼요. 이건 이제 휴면을 할 수도 있지만 30도가 넘어가는 온도가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또 잠을 잔다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성장 구간에 더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러니 7월 달에 온도가 만약에 비가 계속 오는 날이 많아져서 낮 기온 온도도 28도 아래로 떨어지고 밤 기온 온도도 15도 이상, 당연히 15도 이상이겠죠? 그럼 다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 구간에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형다육, 하형다육이를 딱 구별을 해가지고, 얘는 동형이니까 여름에 잘 거야. 얘는 하형이니까 여름에 성장하겠지? 이게 딱 맞지 않아요. 거기 딱 들어맞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너는 동형, 하형 이거 갈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제가 처음에 다육 생활을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다육이를 동형, 하형 다육이로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거를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얘가 그걸 알아갖고 여름에는 여름잠 자고 겨울에는 겨울잠 자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했었는데,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식물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나무를 우연히 이제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봄에 싹을 틔워내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그냥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쟤네들이 얼어 죽지 않지? 그거는 겨울 준비를 하기 때문인데, 그런 준비들이 저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다육들도 계절과 그 다음에 일조량에 정말, 그러니까 일조량이죠. 일조량에 정말 얘네들이 예민하게 그런 생체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육이가, 이파리가 왜 0도 아래로 떨어지는데도 얘가 얼지 않았지? 얼었다가 어떻게 다시 얘가 살아나지?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그건 또 어디에서 제가 맞구나 라고 이제 제가 했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죠? 레드베리 같은 애들, 베리 종류 애들 막 겨울에 땡땡 얼었다가 싹 풀리면 다시 살아나고 미치기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솔잎이 얼지 않고 겨울을 나는 원리를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똑같진 않더라도 그 원리와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철나무, 사계절 내내 푸른 이제 상록수들 있죠. 그 상록수들이 겨울을 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러면 가을쯤 돼서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고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은 더 이상 수분을 끌어올리지 않고 이제 이런 이 잎을 떨구는 낙엽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파리에 가는 수분을
딱 막아요. 떨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데, 낙엽은 일조량이 강하고 일교차가 크고 이제 이럴 때 색이 예쁘게 들어서 단풍이 되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파리들을 설설 떨큐를 만들어가면서 이파리를 떨궈내죠. 그거는 우리 다육식물들이 마른 잎을 내는 원리랑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철나무들은 이제 사계절 푸른 상록수들은 겨울에 점점 얘네들은 물을 이제 끌어올리지 않고 이파리 떨켜를 만들어서 잎을 떨구는데 어떻게 해요? 사계절 그 상록수들은 잎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잎에다가 물을 점점 안 보내요. 그러면서 그 잎이 겨울에도 얼지 않게 어떻게 바닷물처럼 농도가 진해지면 어느 점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읽은 글에서는 그 소나무 그 침엽수 잎들이 영하 18도 그 정도 되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다육들도 어떻게 해요? 겨울에 냉해를 입지 않고 지나가려면 여러분들 늦게까지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단수.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물을 서서히 주지 않고 이제 이파리가 살짝 말캉말캉할 정도가 되면 농도가 높아져서 바닷물처럼 짭짤하게. 그건 꼭 여기에 뭐 염분이 많아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농도들이 진해지면서 어느 점이 낮아지거나 혹은 언다 하더라도 어느 위치가 어떤 거냐. 얘가 그냥 이파리 전체가 하나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지라도 요 안에도 많은 이제 조직들이 있겠죠. 조직에 어떤 부위가 어는지 그 침엽수 소나무 이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나무 이파리도 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얼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야채가 냉동실에 들어가갖고 곤죽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세포 안에 있던 물들이 얼어서 어떻게 돼요? 그 세포막을 팡 이제 터트려요. 그래서 얘가 모양새가 훅 쳐지면서 이제 죽이 돼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조직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모양새가 그렇게 처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슷한 이야기로 치자면 여러분들 우리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가족을 냉동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은 일단 극저온으로 냉동을 시킬 때 사람의 인체 조직이 얼면서 물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세포 조직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걸 막는 기술이 핵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분기를 다 빼내는 게 첫 번째 이제 가장 급한 그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면 그러니까 물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가 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육들이 그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얘네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솔잎, 사철나무처럼 말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7월달, 그 다음에 또 한겨울에 관한 그런 이야기 지금 제가 해드리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럴까? 그치만 다육이만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거는 없어서, 다육이 검색어로 해갖고 딱 얘한테 맞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서, 제가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얘네들도 이해하려고 제가 되게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께 제가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달 어떻다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낮은 달인데 강수량과 반비례하는 형식이 나타나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여름 환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기온이 높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이제 그런 고온 다습의 그런 날과 그 다음에 뭐 날씨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다습에다가 일조량이 적은 것까지 복합적으로 정말 다육이를 키우기에는 약간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점. 차광을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혹시 햇볕에 단순히 다육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고온기에 온도를 내려주기 위해서 차광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여름날 이야기, 7월 달이 어떤 달인지 알고 넘어가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육이를 정말 지금 5번째 여름을 맞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동안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다육이를 키우니까 알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 여름의 어떤 그런 특징이랍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에서 마쳐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